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울산에서 노모밴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음악창작소 음악누리 TV인데요. 네.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타를 치고 있는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기타를 잡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특히 이제 유학을 가시기 전까지 네. 청소년과 청년 한상원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처음에 기타를 잡게 된 거는 제가 어릴 때 음악을 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피아노를 처음에 배우러 갔었는데 피아노를 처음에 배우면서 하러 갔었나? 그리고 저희 형님들은 계속 그걸 하셨는데 저만 유독 그걸 싫어해서 그 당시 배트맨 그 미드가 있었었거든요. 그걸 본다고 그러고 안 가고 그 다음엔 안 갔어요. 근데 아마도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라 제가 원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시려고 저는 그때 한 번 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안 갔고 우연히 10살 때 형님이 당시 문방구에서 1,500원짜리 기타를 사오셨어요. 통기타. 네, 통기타. 네. 네, 세줄 기타인데 이름도 컬럼비아 기타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 브랜드가 아직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기타가 우연히 그 방구석에 있는 걸 발견했고요. 그 당시 아마도 세광 출판사에서 나온 학생 기타 교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안 치고 한 손가락으로 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치고 우연히 학교에서 배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 계명을 막 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에 좀 빠져들게 됐어요. 그때가 10살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친구네 집에 이렇게 통기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칠 줄은 몰랐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쳐봤는데 그 안에 무슨 이상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막 무슨 우주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막 느껴졌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서 신기했던 건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제가 기타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제가 가장 처음으로 태어나서 기타를 만져본 기억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건 10살 때부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드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보통은 중고등학교 사춘기 좀 지나가면서부터 네네네.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열심히 파기 시작하셨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뭐 그래서 형님들이 치시는 그 포크 음악이나 뭐 밥 딜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쳤어요. 그냥 코드 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형님들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프라우드 메리나 무슨 비너스나 이런 걸 막 치시는데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리고 CCR 노래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그 형들 집에 오시면은 따로 못 가고 저한테 꼭 기타를 가르쳐 주고 그런 다음에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런 걸 쳤었고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그때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지금은 저명하신 화학 쪽의 교수님이신데 이정학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좀 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외국 갔다 오시면서 그 칼카시 기타 교본을 사다 주셨는데 그걸 제가 혼자 보고 독학으로 거기 있는 곡들을 다 쳤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리고 그때는 클래식을 하기를 원했었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제 방에 초등학교 때 가보면은
이렇게 세고비아의 사진이 위에 딱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타는 엄청 안 좋아했죠. 그때는 클래식 기타를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계속 그런 나날을 보내고 그때는 또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인지 제가 스페인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스페인어 그 책이 있으면은 그걸 사가지고 혼자 막 연습하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그 제 다른 인터뷰에도 항상 나오는 거지만, 그 제가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From the Beginning이라는 곡을 우연히 듣게 돼요. 형님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근데 그 곡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음악을 해야지 되겠다, 일렉을 해야지 되겠다 하고, 지금은 그곳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서울운동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야구하고 동대문 운동장인가? 아, 서울운동장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가 기타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일렉트릭 기타. 그래서 하얀 기타를 제가 사왔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앰프에다 꽂고 막 치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아마도 중3, 고1 그때 나이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중3 그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하시다가 네. 그렇게 이제 음악을 시작하셔서 버클리 음대에 84년에 유학을 가십니다. 네네. 졸업은 89년에 하셨는데 네네네. 귀국은 10년 만에 하셨다고 아, 알고 예, 있어요. 예, 예. 이제 펑크 마스터라는 별명도 그때 이제 은사님께서 네네네.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유학 생활이 오래 걸렸습니까? 아.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네네. 아예 거기서 사시려고 하신 건지 안 예, 돌아오시려고 하신 건지. 맞습니다. 예, 예. 제 그 유학 거기에 관해서 사연이 많은데 사실 저는 처음에 유학을 하려고 미국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 제가 연주를 많이 했었었고, 그룹을 또 외국 애들이랑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야, 좀 외국 가서 좀 같이 그룹 만들어 보고 그런 걸 좀 해보는 게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갈 당시는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울 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그냥 거기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막 생선가게에서도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기타 치면서 야, 니네 그룹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좀 음악 좀 해보려고 사람을 소개받으면 뭐 처음 음악하는 친구였었고 잘 연주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고민이 좀 됐었는데 그때 때마침 보스턴에 저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보스턴 구경을 갔다가 여기 버클리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디 있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처음에 구경을 갔어요. 근데 거기 저희의 또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그건 이제 이후의 일이지만 근데 그 전에 이야기는 그래서 그 학교를 이렇게 구경을 갔었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저 또래 학생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곳이 훨씬 더 음악할 기회가 많겠구나 하고 거기를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유학 기간이 오래된 것은 저는 그때 사실 거기서 좀 머무르면서 음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비자를 늘려가면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연주를 계속 했었죠. 외국 친구들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비자가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또 한번 집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얘기 못 들었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는 모르나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당시 굉장히 비싼 학교였었는데 집에서 힘들게 그걸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 제 학비를.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한국 쪽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음반 계약을 하고 그때 제 일집을 내게 되고 93년도에 처음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10년 만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던 두 번째 앨범 네. 펑키 스테이션에 대해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집 작업을 하셨습니까? 이 집은 사실 그때 디지털 미디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음반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었었는데 그곳에서 저를 아주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따져보면은 절대 저의 음반을 팔아서는 저한테 들어간 그 제작비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분이 또 지인이셨고 저의 음악을 또 워낙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제가 그쪽에 들어가서 음반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네. 일단 제안을 받으셨을 때 그럼 나는 이제 이 안에는 이런 걸 넣어야지라고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네. 그때는 이미 일집이 나왔었는데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실패를 한 음반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지만 그걸 만들 때는 나름 또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집은 조금 한국에 있으니까 쫓기지 않는 기분으로 열심히 해서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거는 그때 드러머를 안 쓰고 모든 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강호종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강호종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랑 그렇게 해서 판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김종진 씨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분의 콘서트를 하는데 퍼커션을 하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일집에도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드럼을 치게 되고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너무 기계음을 쓰지 않은 그런 음반이 나오게 됐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를 비롯해서 네네. 이현도, 네. 이소라, 유앤미 블루 등 현존하는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그 두 네네. 번째 앨범 안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특히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신해철 씨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근데 해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응해주셨고 제가 회사에다 얘기해서 거액의 개런티도 좀 챙겨드리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고맙게 또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봐도 신해철 씨 너무 노래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 노래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커스 밀러의 버금가는 베이스 연주자라고 이제 저희 세간에서 얘기하는 윌리 네네. 선생님과 밥 모세스 드러머 네. 은사님도 네네. 이제 우정 출연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뭐 다른 이탈 이현도 씨가 네네. 하신 너의 욕심 등등 네네. 외국 뮤지션들 분들도 이제 거의 크레딧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근데 외국에 계신 세션 분들을 네네. 당시 이메일도 없고 하던 시대에 작업을 어떻게 하셨고? 거기 특히 윌리와 밤모세스는 제 1집에 원래 이렇게 많이 세션을 해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1집을 내려고 그랬을 때 밤모세스 씨가 저 대학원 저의 선생님이셨었는데 자기가 윌리를 소개해 줄 테니까 윌리랑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때 당시 윌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이라 뭐 경황도 없고 뉴욕의 상황도 모르고 또 이제 초짜니까 스튜디오에 가서 그러니까 사기 아닌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했고요. 왜냐면 되게 좋은 데라고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좋은 데는 맞는데 엔지니어가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다 망친 적도 있었고요. 또 녹음하는데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제가
이것저것 실수한 것도 많았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윌리가 녹음해주면서 이것저것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의 콘티에 없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소울 예, 예. 1집 작업을 할 당시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때 이것저것 많이 해줬는데 그때 이런 블루스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녹음을 해준 것인데 그때 이 다음에 쓰라고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멀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녹음해서 2집 때 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전체 마스터링을 2집 펑키 네네. 스테이션은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마스터링을요. 네네. 비용적인 문제로 굉장히 용감한 시도셨을 것 같은데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앨범 출시일이 네네. 97년 12월 10일로 나와요. 네네네. 근데 딱 일주일 전인 97년 12월 3일에 IMF가 나왔습니다. 예예예. 이 마스터링을 뉴욕에서 달러인데 네네네네네. 예, 어떻게 그거 저는 이제 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출시된 거보다는 그 2년 전쯤에 녹음은 다 끝내고 이미 믹스고 뭐 그런 것도 아마 1년 전쯤에 다 끝낸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링도 뉴욕에 갔는데 이때 당시 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엔지니어링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믹스를 해주신 분. 그분의 소개로 들어간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였었는데 그곳에서 마스터링을 그때 하고 왔어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건 이제 IMF 훨씬 전이죠. 네. 그러고 그때 당시 그리고 온 후에 아마 거진 1년 남짓 좀 지나서 앨범이 나왔을 거예요. 전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의 앨범 자체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그런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급하게 내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펑키 스테이션 2집에서 선생님 보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이제 너의 욕심 제일 마지막 트랙의 얼터니티브 버전으로 네네네네. 있습니다. 물론 신해철님께서 같은 노래를 이제 네네. 펑크 버전을 부르셨긴 한데 제가 드리는 이제 궁금증은 다른 트랙들도 보면은 선생님께서 보코더를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마지막 트랙에서도 사실 원래 목소리에 더해서 디스토션을 이렇게 싹 거셔서 네네네. 약간 좀 강렬하게 물론 이제 효과는 있긴 하지만 네네. 선생님 목소리도 미성이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근데 하셨는지. 저는 원래 목소리에 엄청나게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피치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코더를 쓴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그 너의 욕심을 끝에 부른 거는 이런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고 불렀는데 그걸 우연치 않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드라이브를 써서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좀 덜 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노래 부르는 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피치가 잘 안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10년의 유학생활 그리고 이제 네.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 10년간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네네. 뭐 두 장의 솔로 앨범도 있고 네네. 전인권 선생님이랑도 네네. 하셨고 이현도 씨랑도 이제 디오 펑크 하셨고 네네네. 슈퍼밴드 긱스 한상원 밴드 네네네. 거의 뭐 앨범을 1년에 한 장씩 내신 네네. 셈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있으세요? 그때는 뭐 세션도 좀 할 때라서요. 세션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앨범을 내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떤 돈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잘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신해철 씨도 말씀드렸지만 이현도 씨 같은 경우도 항상 그분은 이현도 씨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일을 뭐 가서 이렇게 옛날에 그 듀스나 그런 일을 하면 꼭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금액을 챙겨줘요.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하면은 이현도 씨는 와서 저의 돈을 절대 안 받아가요. 그 참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요. 이현도 씨는 그걸 굉장히 저한테 그런 도움을 많이 줬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요. 그 이현도 씨랑 내는 그 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그리고 전인권 씨랑 또 낸 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저에게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아주 잘 서포트를 해주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음저협에서 검색도 해봤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 노래도 쓰셨습니다. 네네. 물망초는 양희은 선생님이 부르셨고요. 네네. 뭐 이문세 14집에도 네네. 약한 자들에게라는 곡이 있고 예, 예. 신효범 8집 네네. 황조가라는 곡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질문 드립니다. 네. 기라성 같은 분들만 노래를 주시는 겁니다. 네네. 기라성 같은 아, 분들만 노래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도 그분들이 양희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 1집에 물망초를 이렇게 작사해 주시고 노래 부르시는 조건에 또 양희은 선배님 앨범에도 그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저걸로 같이 하신 거고요. 그때도 제가 양희은 선배님한테 작사를 하셔서 제가 돈을 싸들고 갔는데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고맙기도 하고 제가 어려울 때지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문세 선배님 같은 경우도 제가 곡을 써드렸지만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저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이렇게 선생님들의 작곡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 사실이 그랬어요. 드린 말씀이 예, 예. 저를 도와주신 거지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곡을 갖다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수많은 세션 활동 지금까지 네. 말씀하셨지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선생님의 소개글을 당시 찾아보면 네네. 180장의 앨범 세션을 하셨다고 나와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어쨌든 200장은 가뿐히 아마 넘을 겁니다. 선생님의 손을 닿은 앨범이. 작편곡자로서 그리고 네네. 이제 이렇게 실제 연주를 하시는 세션으로서 네네.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세션으로서 하실 때는 꼭 어떤 작업 방향을 좀 갖고 계신지. 그런 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저의 뭐라 그럴까 저의 그 음악관으로 이렇게 음악을 쓰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서 히트하는 그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 곡들은. 그래서 지금 발표하지 않은 곡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때 이런 곡 좀 어때요? 그리고 딴 분한테 드렸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해서 있었던 곡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또 제 앨범에 내기도 했고요. 나중에 또 긱스할 때도 긱스 앨범에도 제가 쓰기도 했고요. 그런 곡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앨범을 제 앨범을 만들어야지 되겠죠.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러갔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할 때조차도 물론 이제 가요를 써야지 되니까 하는데 저의 그 가요관으로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대중과 이렇게 잘 결합했는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작업하신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예. 인상적이었던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가장 좀 나랑 잘 맞는다고 좀 이렇게 화학작용 이렇게 예. 잘 맞았던 사람은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그 전인권 선배님이랑 작업할 때 어떤 에너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일까요? 저희는 뭐 작업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이랑 그 앨범 낸 것 그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좀 다른 얘기가 있지만 특히 이제 저는 라이브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93년도에 그때 무조건 돈 되는 일은 다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세션도 많이 했었고 그때 사실 세션 한 거지 저는 그닥 세션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때 뭐 함춘호 씨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마 10분의 1도 혹은 100분의 1도 뭐 전체로 보면 100분의 1도 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무조건 돈 되는 저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1, 2년 하다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스튜디오 가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자꾸 해드려야지 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런 거를 제가 저 자신을 자꾸 제어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거기 광화문에 있는 전인권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거길 제가 클럽을 찾아갔어요. 전인권 씨를 찾아가서 전인권 선배님을 찾아가서 형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상원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 부탁이 있는데 형 클럽에 와서 연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따라 하시는 네, 목소리 비싸서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좀 연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 푼 안 받고 그 클럽에 매일 나갔어요. 1년 딱 지나니까 그때 이제 저를 좀 찾은 것 같더라고요. 가서 좀 앰프에다 소리도 내고 직접 연주도 하고 전인권 선배님 따라서 이렇게 공연도 많이 돌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좀 다시 저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맙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그 클럽에서 하는 거는 한 푼도 안 받고 했지만 후에 딴 일을 하시면서 전인권 선배님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후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네네. 후임 양성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네. 좀 철칙처럼 지키시는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내가 가르쳐야 한다. 네, 이게 이 친구들한테 이런 좀 원칙이 있다면요. 그런 원칙이 있다면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음악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리듬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걸 리듬을 들으면서 어떻게 연주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음악은 정말 제가 옛날 처음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아하던 음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서 이게 왜 좋은 걸 알게 되고 또 제가 나중에 또 그 곡을 또 연주한 것도 있고 연주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는 그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음악을 모를 때, 이 음악을 인정 안 했을 때, 이 음악을 알게 됐을 때, 이 음악을 또 즐기게 됐을 때, 또 이 음악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왜 이해 못하는지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프로는 자기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프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또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걸 또 중요시합니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고 얘기하고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모른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보다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줘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그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버릇이 나빠지더라도 저는 꼭 얘기해 줍니다. 네가 그거 지금 한 건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한 것이다. 그럴 때 또 애들은 많은 힘을 얻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기세등등하는 거를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저는 좀 즐기는 편이에요. 2016년에 박우상 선생님과 공동 작곡으로 이제 스킵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네. 크러쉬가 노래를 했고요. 네네. 작사도 했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정말 즐겨 부르고요. 네네네. 음원 사이트에 선생님 이름이 딱 나왔을 때 그것도 네네. 순위권에 아,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선생님 나오길 너무 반가웠는데 예. 좀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는 하셨는지요? 일단 그런 것이 순위에 올라간다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크러쉬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 주위에 관계자 분들께서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이런 음반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그러고 했는데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좀 뭐 이런 방식뿐만이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선생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곡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그 행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악 활동을. 예. 저는 뭐 네. 항상 뭐 국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쪽 가요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자기만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항상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턴지 또 이런 음악은 하고 저런 이런 건 안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다면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요 하시는 분들, 국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도 더 생겼고요. 또 재즈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재즈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실력 있는 분들 보면 저런 분들은 이렇게 대중이 많이 알지는 못하시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런 걸 또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가한테 물론 이제 대중한테 알려지고 많은 돈을 벌고 또 자기가 뭐 어떤 위치에 있는 뭐 유명한 교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가로서의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은 뭐 어떤 분들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도 방구석에서 혼자 기타나 베이스나 드럼을 치시는 분들이라도 저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진정한 위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공식 질문들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파오신 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펑크는 무엇이라고? 펑크는 뭐 일종의 그러니까 펑크가 뭐 이게 펑크다. 저건 펑크가 아니고 이건 뭐 펑크가 가미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뭐 댄스 음악이나 뭐 랩이나 그런 것들이 다 펑크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그거과 펑크만 있어서 생긴 것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합쳐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펑크는 기본적으로 그 리듬의 움직임 그런 것으로 또 감동도 주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연주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저명한 평론가께서 이런 질문을 그때 한서 선생님께 하셨더라고요. 네네. 펑크 음악이 여전히 관객들한테 어려운 거 아니냐? 음. 이런 질문들을 지금도 간혹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외국의 히트곡들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이클 잭슨, 프린스 이런 거 다 펑크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댄스 음악 뭐 혹은 케이팝에 나오는 그 뒤에 리듬 그런 것도 다 펑크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딴 것이 가미돼서 이제 뭐 일렉트로 펑크냐 아니면 그냥 제임스 브라운 시절에 그냥 그런 펑크냐 아니면 랩에 나오는 뒤에 느낌 있는 무슨 옛날에 뭐 드럼 그런 루프나 그런 것이 펑크냐 뭐 다 펑크거든요. 근데 대중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리듬의 느낌을 전해주는 그 펑크의 묘미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안 어려운데 저도 사실은 어릴 때 펑크를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걸 잘해보려고 정말 그 어렸을 때 저는 펑크 음악 틀어놓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방 안을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잘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제 이름 석자를 대면 펑크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걸 또 이게 나한테 맞는 음악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는 사실 제가 버클리 가서예요.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한테 있다는 걸 또 알게 됐고요. 가능성을 보셨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그게 이제 자신의 욕심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느리긴 하지만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 못하는 한 3, 4등 하는 재즈나 퓨전보다는 나는 내가 1등 할 수 있는 펑크 기타리스트가 돼보겠다. 그런 펑크 뮤지션이 돼보고 싶다. 그런 저한테 야망이 있었어요. 한상원의 음악 세계에서 네네. 리듬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신다면 마치 서로 알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키나 비밀번호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 리듬을 알게 되면은 그 순간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예. 그 전에는 잘 안 보입니다. 예. 특히 펑크 같은 음악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지금 무슨 기분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다 그들만의 신명이 있고 또 느낌이 있거든요. 그 그루브를 할 때 그 느낌. 그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느낌을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수많은 곡들 중에서 네네. 솔로 앨범이 되셨건 네네. 뭐 협업을 하셨건 네. 한상원이라는 뮤지션의 톤, 예. 선생님 말씀으로 하면 음깔을 예. 들을 수 있는 곡 3개만 마지막으로 주시죠. 곡 3개요? 이게 한상원이다 하는 3개를 말씀하라면은 한대수 선생님의 고무신 그 요새 최근에 발표하신 발표하신 지 한 2, 3년 되는 그 곡일 거예요. 그거하고 긱스 1집에 있는 스니커즈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기타와 또 아마 전인권 한상원 그 앨범에 있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팬들에게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지껏 저의 이 음악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을 접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음악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요. 음악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상원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선물 같은 그리고 행복을 주시는 음악 계속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